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딩 시스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건축 성능의 6가지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건축 성능의 6가지 측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은 공간 유형에 대해서 공간, 열, 그 다음에 공기의 질, 시각, 빌딩 도전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 놨습니다. 건축물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다 지었을 때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건축물의 성능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간에 관련된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공간과 조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내용을 보게 되면 개별 단위 공간 레이아웃, 그 다음에 단위 공간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설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단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이제 규모 및 규격 그리고 가구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규모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사용을 할 때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을 전체를 사용할지 그 중에 반만 쓸지 또는 4분의 1만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건축물에 어떠한 기능적인 요구 조건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을 레이아웃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때 개별 단위 공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가구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단위 공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설계를 할 때 했던 조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상관성 및 동선, 그 다음에 내외부 공간의 상관성, 접근성, 길찾기, 거주성과 쾌적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이 설비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설비라고 하는 거는 냉난방 설비, 공기조화 설비, 위생 설비, 전기, 보안, 통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성능으로 따로 파트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 전체로 봤을 때는 그 항목이 좀 작아요. 우리가 사용성 측면에서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공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열인데 이 열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보면 공간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공기 온도 및 습도,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이나 속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적정 온도의 분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초기 투자 및 유지 관리상의 경제성 이런 것들이 열 성능, 열 환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밑에 있는 공기의 질 이것과 같이 연관돼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친환경 건축물 성능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중요한 파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를 절약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과 에너지는 하나로 묶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 공기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과 열에 나와 있는 설비,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 속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선한 공기의 확보 및 배분, 환기량, 환기 횟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랑 관련이 크게 되어 있냐면 쾌적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큽니다. 이 쾌적성은 앞에 있는 열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쾌적성 측면에서 공기의 질, 특히 요즘 뭐 미세먼지라던가 그 다음에 유해 성분 같은 것들,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공기의 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특히 저층 건물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가능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연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만 열어도 공기의 질을 이제 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기만 잘해줘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고층화되면 이제 저층부가 아니라 상층부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바람이 세죠. 빌딩풍이라고 부르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자연환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0층 이상, 그러니까 30층이 넘어가게 되면 30층대 40층 정도가 되게 되면 자연환기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기계 환기를 이용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역시 설비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 HVAC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냉방, 난방, 그 다음에 공기의 습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기의 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엄청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들이 음환경, 그 다음에 시각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음 때문에 이제 좀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음환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청각적 프라이버시 확보.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옆집에서 들으면 좀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우리 집에 너무 잘 들리면 그것도 좀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성능이 좀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음 전달 경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공간의 형태나 음의 보강 방법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음환경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뭐 재료도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런 불필요한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이거를 단지 형태적으로만 고려할 게 아니라 가구의 배치,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이용해서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채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느 정도 조도라고 하는 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도를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우리가 조명을 켜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자연 채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형광등을 우리가 켜고 생활하더라도 형광등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벽지의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시각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쾌적성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각적인 프라이버시의 확보. 우리가 조망을 위해서 창문을 크게 내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밖에서도 실내가 잘 보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좀 차단을 해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튼이나 아니면 또는 블라인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커튼과 블라인드에 의존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창문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창문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자연 채광의 목적인지 또는 조망의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야를 어느 정도 차폐해 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을지, 또는 창의 위치를 벽의 상층부에 할 것인지 중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에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다양한 시각적 정보 전달 체계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딩 보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성능을 포함한 공간, 열, 공기, 시각 성능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건물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재, 자연 또는 인위적 재해 등에 대한 적절한 성능 여부. 이거는
방화 성능이라던가 아니면 피난 성능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예를 들면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빌딩 보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건축물 성능에 관련된 6가지이고요.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생리적 요구, 그 다음에 심리학적 요구, 사회적 요구, 경제적 요구 해서 총 4가지 요구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른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시스템에 있어 인간의 특정 감각에 따른 건축 성능 기준을 보면 첫 번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적 요구에서 인간공학적 쾌적감, 장애인 접근성, 그 다음에 기능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열 같은 경우에는 동상, 일사병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적절히 고려를 해주는데 경제적 요구 조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적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절약해야 된다 그랬는데 공간 배치를 잘해서 죽어있는 공간, 우리가 데드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쓸모없는 공간을 최소화해서 활용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재료, 단열 성능과 관련된 것, 자연 채광에 관련된 것 이런 걸 통해서 설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기의 질 같은 경우도 열과 마찬가지로 자연 채광, 자연 환기 이런 우리가 설비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설비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축물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쭉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보전 파트를 보게 되면 생리학적 요구에는 화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된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성과 안정감, 사회적 요구에 보면 공사의 질, 그 다음에 뭐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인데 디테일과 관련된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성능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경제적 요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노력을 거기에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디자인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통합 시스템에 있어 인간의 모든 감각의 일반적인 건축 성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간 보면 육체적인 편리함, 건강, 안정, 그 다음에 기능적 적합성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옆에 심리적 부분에는 심리적 쾌적감, 정신건강, 그 다음에 친미성,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따로따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포지션으로 보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나는 뭐 공간 성능을 최적화한 디자인을 한다. 또는 뭐 시각 성능을 최적화한 설계를 한다.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좋은 건축물이 되려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공간, 열, 공기의 질, 음향, 시각, 그 다음에 건축물 보전 이 6가지 항목들이 적절하게 고려가 되어 있는 적절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내느냐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지션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건축 유형을 위한 건축 성능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에 따라서 공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는 음향 또는 열 또는 뭐 시각적 또는 건축물 보전 이런 항목들이 중요한 순위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작은 소규모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가 아무래도 좀 작겠죠. 그렇다 보니까
작은 건축물이면서 사무실 용도로 썼을 경우에 이거를 다 고려해 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건축물이겠지만 다 고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간과 관련된 측면이에요.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배치 레이아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에너지가 되겠죠. 우리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를 적게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레이아웃과 에너지, 이게 중요한 포지션이다. 반면에 사무실의 규모가 커져서 좀 커지게 되면 사람이 실내에 거실에 상주하고 있는 제실자 인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내뿜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라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디자인 예쁘게 했을 때 외부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때 시각적인 것들은 조망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좀 보안이 좀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경우에 너무 오픈되어 있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좀 잘 안 보이게 이게 막혀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음향, 열, 공기질, 시각 이게 좀 중요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들어간다. 만약에 어느 하나를 좀 희생해야 되는 게 있다면 건축물 보전 측면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머지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디자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합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 용도이기 때문에 공간도 중요하고 음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안전, 건축물 보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독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사는 집, 우리 가족만 사는 집이다 보니까 소음에 관련된 게 조금 덜하죠. 그리고 집합주거 같은 경우의 특징은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높이 고층화 될 수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높게 올라가도 3층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기나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사방으로 이제 창문이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죠. 그래서 환기와 관련된 공기의 질 이런 측면은 우선순위에 좀 밑에 둬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집합주거 같은 경우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지어지는 아파트 형태 같은 경우는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형태의 집들도 많이 존재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합주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열이나 그 다음에 공기의 질이나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시각적 측면은 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측면이 높기도 하고요. 반면에 열이라고 하는 측면에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집합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세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벽 하나는 외부와 면한 게 아니라 옆 세대와 면해 있는 셈입니다. 또는 뭐 두 벽이 옆 세대와 면할 수도 있고요. 세 면이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면이 바로 외부와 이제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열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외부에 조망이 가능한 창이 붙어 있는 외벽이 집합주거는 단독주거에 비해 적어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유리한 반면에 단독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이 사면이 다 외기와 노출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단열 성능이 좀 단독주거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들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런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상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레이아웃이라고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가 되는 거고
상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돼 있냐면 이렇게 오픈돼 있죠. 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시킨 형태의 공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종의 시설이 입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미리 나눠 놓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구획을 하지 않고 약간 오픈 스페이스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낮은 반면에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장사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우리 건물이 우리 상점이 노출이 많이 돼야 되겠죠. 눈에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잘 봐야 될 수도 있고 밖에서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쇼윈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해줘야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시각적인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점을 여러 개를 뭉쳐놓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이 다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구역별로 업종들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매장은 좀 오픈이 필요하고 어떤 매장은 좀 시각적인 차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호텔, 모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고려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6가지 항목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제약 조건이 있어서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것을 좀 더 낮은 레벨로 내려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갈릭길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하면 지금 표시된 것처럼 그 건축물의 건물 유형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체크되어 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기기보다는 왜 이런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시스템 내 통합과 건축 성능의 수행 과정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조제와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일반 시스템 유형, 그래서 프레임, 다이아프램, 그 다음에 장력의, 팽창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때 공간, 열, 음향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각, 건축물 보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시스템 재료와 특성에서는 철, 콘크리트, 목재, 플라스틱에서는 공간, 열, 공기의 질, 음향, 건축물 보전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하게 반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판, 베이의 크기, 기둥 간격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구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설계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다 끝나면 그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구조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설계를 들어갔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설계를 할 때는 구조 따로 설계 따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내가 어떤 구조를 사용할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앞에 이야기했던 그 건축 성능이라고 하는 게 효율적으로 발휘가 돼요. 성능이 발현이 돼서 효과를 보려면 구조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고려를 해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둥 간격을 결정을 하고 층고를 결정할 때는 그때 단지 디자인 측면에서
기둥 간격을 얼마로 하는 게 예뻐, 얼마 정도로 하는 게 보기에 좋다, 좀 공간의 쓰임새가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둥 간격을 어느 정도로 배치해야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간을 나누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차트가 나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걸 쓴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랬을 때 1번 사례와 2번 사례가 있으면 1번 사례의 특징과 2번 사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1번 사례는 뭐 층고가 3m더라, 2번 사례는 층고가 4m더라, 그냥 1m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1번 사례의 건축물에서는 층고를 3m로 잡았고 2번 사례의 건축물은 왜 4m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이유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층고를 결정할 때 알 수 있는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설비죠. 결국에는 우리가 천장이라고 하는 실링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됐을 때 그 천장과 그 상층부 슬라브 사이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 조건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층고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보전 측면 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층고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성능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환기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보다 보면 적정하게 좋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경험치가 좀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량화 시켜 놓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쪽에서도 그렇고 건축 쪽에서도 그렇고 건축물의 층고를 어느 정도로 설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을 공간적 측면, 그 다음에 열 성능, 공기의 질, 음향, 시각적 성능에 따라서 다양한 실험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 놓은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논문들을 찾다 보면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것도 많고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예전에는 그냥 교수님들이 이야기해주고 뭐 건축 강론에 써 있어서 뭐 주택은 3m로 잡고 오피스는 4m로 잡는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보고 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층고를 이렇게 결정했구나. 그러면 나는 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는 구조를 좀 내가 다른 구조를 씀으로 인해서 층고를 내가 줄일 수도 있겠다. 또는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데이터를 찾아보다 보면 이런 각각의 성능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항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